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교과서 진도는 전체적으로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추가로 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주차가 기말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면으로 보는지 비대면으로 보는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시험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그 3교시,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3시간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1, 2교시는 시험 문제가 됐든 또는 뭐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가 됐든 어떤 그 교과서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고 3교시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은 사전에 여러분 그 단체 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시험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볼 것인가, 뭐 어떤 내용으로 볼 것인가는 그렇게 나중에 따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29쪽이 되겠고요. 올 2월 달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88회 시험되어 있고 지금 11월 28일 날인가요?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93회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한국생명사회 사이트 들어가서 뭐 기출문제나 그런 거 확인해 보고 지금 1학년이니까 2학년 중에 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취업에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8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사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가 배웠던 내용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88회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항상 이렇게 뭐 어렵거나 또 항상 쉽거나 그러지는 않고 전체 응시생들의 그 합격률을 고려해서 시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격시험 치르면서 쉽게 나오면은 조금 운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좀 어렵게 나와서 뭐 혹시 불합격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운이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이론 문제가 15문제 그래서 30점 배점이 되고요. 실습 문제가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이제 70점 배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도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 원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따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앞에서도 이제 원가회계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론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비용무용 토지를 처분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수표로 받았고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이런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일단 숫자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토지를 비용무용 토지를 팔았다 그 얘기냐. 팔고 대금은 수표로 받았고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비용무용 토지니까 요거는 일반 토지가 아니고 투자부동산이에요.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600만 원을 700만 원에 팔아서 이익을 보고 판 거예요. 일단은 투자부동산을 파는 거고 당좌 수표 받은 거는 내가 현금으로 기록할 때고요. 현금. 그리고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토지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아니고 요거는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수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그랬으니까 투자부동산 받으러움 미수금 현금 있으면은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이 되는 거예요. 받으러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계정 과목만 물어봤으니까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투자부동산 현금 미수금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수수료 현금 결제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현재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공정가치가 21,000원이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냐면은 주당 2만원씩 주고 샀어요. 2만원씩. 그리고 수수료 20만원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산일 때 그대로 뭐 2만 1천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2만원 주고 사는데 2만 1천원이나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씩 이익을 본 거죠. 100주니까 이익이 난 거고 100주니까 아마 10만원일 거예요. 10만원인데 답은 10만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수수료죠. 수수료 이게 보통 자산을 구입할 때는 주당 2만원이니까 뭐 200만원이 되겠죠. 220만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220만원이면 한 주당 2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주당 2만원으로 볼 것인가 22,000원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만약 22,000원으로 보게 되면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모든 자산은 그 부대 수수료가 들어가면 자산은 원가에 가산을 시켜요.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예외가 되는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요거만 예외입니다. 요건 수수료 그냥 별도 수수료 비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주당 2만원 주고 산 겁니다. 20만원을 별도 비용 처리하고. 그 2만원짜리가 2만 1천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1,000원씩 이익 봐서 평가이익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말에는 시가,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한다.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별도 비용, 그리고 기말에는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한다. 다음 3번.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은, 감가상각하는 것은 가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일단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땅 자체가 그 감가상각이 되질 않죠. 토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는 그렇게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감가상각이 되는 것, 일반 공장 설비가 되는 거죠. 공장, 기계장치죠. 차량 운반고, 건물 그런 것들이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감가상각이 아니고 다 완성된다면 감가상각을 해야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물론 토지 건물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제 자산 그런 말은 안 써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공장 생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이다. 설명이 잘못된 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끔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비중 자체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비중이 크진 않은데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고요. 개발비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뒤에 빗자가 붙어 있는데 무형자산이에요. 그리고 상각대상 금액은 이것도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이 생각합니다. 직접법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각대상 금액은 자산의 추정 내용성 체계적 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이 있는 화폐성 자산이다. 4번 같은 경우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좀 말은 조금 어려운데 바로 현금화되는 것, 현금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 뭐 외상 매출금 얼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금 얼마 그런 걸 화폐성 자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건물, 비품 그런 거는 이제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덩어리로 어떤 외형적인 권리로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외형이 있다라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화폐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상각기간은 법령이나 정해진 제약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맞는 표현이고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는 얘기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외상 매출금은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매출액, 매출원과는 관련이 없고요. 매출총액이 전부 다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건 상품 사고 파는 거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2, 3, 4번은. 영업이익이 변동이 되죠. 그 외상부출금 설정하니까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에 해서 당기순이익까지 다 변동이 되죠. 비용 설정하는 거니까. 5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약간 국어에 관련된 뭐 어떤 회계 내용이 아니고 해석에 관련된 그런 게 좀 문장의 읽기가 좀 문장 자체가 좀 난해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 어쨌든 5번은 1번이 되겠고요. 6번 기말결산 시 계정별 원장 잔액을 차기 이율하는 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것. 결산을 할 때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얼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기는 2월 하잖아요. 차기 2월, 정기 2월 하잖아요. 차기 2월, 정기 2월 한다는 얘기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얘기죠. 수익하고 비용은 그냥 올해 이렇게 수익 이만큼, 비용 이만큼 해서 끝이죠. 그냥 손익계정을 통해서 그냥 마감을 시키죠. 손익 얼마 그래서 당기순이익 선정하고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수익과 비용을.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남아있는 금액을 차기로 넘기죠. 부채도 차기로 넘기고 자산도 차기로 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 물어보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었죠. 개발비. 개발비가 무형자산이라 그랬죠. 자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차기 2월에서 넘기는 겁니다.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고요. 접대비, 광고순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일반 비용이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차기 2월 시킨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7번 유동성 배열법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부터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런 순서로 나오고 있죠. 그 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제일 끝에 있는 게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인데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고요. 일단 그리고 임차권리금 이런 거 좀 권리금 같은 거 좀 어려운 개념 과목이긴 한데 요즘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무형자산. 그리고 임차보증금, 전세권 같은 경우 임차보증금 내가 건물을 빌려 쓰고 보증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일단 비유동자산인데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기타 비유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투자부동산이에요.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유동성 배열법 1번.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기업회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것. 지금 보면 뭐 7번도 그렇고 요 6번도 그렇고 전부 다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이 뭔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자산 중에서도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본 중에서도 자본조정,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좀 많이 익숙해지게끔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내용까지 다 알면 더욱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이제 전산회계 1급을 회계처리는 전산회계 1급을 벗어나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학습을 안 했는데 어디에 속하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자본조정에 속하는 것 이것도 자본 항목 중에서 여기저기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자본금도 아니고 이익여금도 아닌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주식이 됩니다. 자기 주식. 이제 자본조정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자기 주식 처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은 주식 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에요. 이거는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주식을 줄이면서 생긴 이익. 주식을 발행하면 이건 이제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죠.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놨다가 다시 팔아서 생기는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금액. 그걸 얘기하죠. 이거는 내 주식을 사놨을 때, 내 주식을 사놨는데 그건 자산은 아니잖아요. 주식을 사는 거니까. 자본을 사는 게 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여기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까지가 이제 회계 원리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9번부터가 그 원가회계 파트예요. 그래서 원가회계 파트가 9번, 10번, 11, 12번에서 네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문제.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에서도 이렇게 문제 보면은 그래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가회계 교과목에 나오는 좀 뭐 계산하고 깊이 계산하고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아주 기본적인 거 나오니까 우리가 배운 이거 전산회계 1급 교과서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론 대비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조원가 해당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그 본사나 영업활동 관련해서 사용된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 공장에서 사용되는 거는 제품 생산과 관련되잖아요.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쓰는 거는 이제 제조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재료 구입비. 이건 좀 표현이 애매한데 원재료를 구입하면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되잖아요. 그리고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원재료비로 바뀝니다. 차변에 원재료비, 대변에 원재료.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딱 원재료 구입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애매하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요걸 이제 실제 그 세무사 회의에서예요.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원재료 구입한 자체 요거는 원재료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일단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도 답이고 그 다음에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이거 자동차 팔아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영업 외의 손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번의 원래 정답이 2번이고요. 이건 이제 논리상 1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 설비, 기계 설비죠.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제조원가고요. 그리고 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 또 경비로서 공장의 보험료니까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이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돼서 사용된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제조원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에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제조원가, 제품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크게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돼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이제 개별원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조간접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조간접비. 그래서 노무비 350만 원이고요. 재료비는 재료가 가지고 있던 거, 사온 거, 다 쓰고 남은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지고 있던 것, 사온 것. 10만 원, 50만 원, 60만 원어치 재료 사다 놓고 다 재료를 갖다 썼어요. 재료비로 썼겠죠. 남은 게 10만 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쓴 거는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 중에서 다 쓰고 10만 원 남았으니까 50만 원 썼겠죠. 재료비 50만 원, 농업이 350만 원. 그리고 이제 제조간접비는 요거는 이제 그 간접비를 직접 이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재료비 얼마, 농업비 얼마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직접 재료비, 원재료비, 농업비에 20%를 한다 그랬잖아요. 350만 원하고 50만 원 합친 금액 400만 원에 20%니까 80만 원이 되겠죠. 428, 80만 원. 그래서 제조원가는 50만 원, 350만 원, 80만 원. 그래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번에는 4번. 4번. 다음은 그 개별 원가 원가 계산은 크게 이제 종합원가, 개별원가로 나눠요. 개별원가는 원가 계산을 제품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제품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제품, 대량 생산이 아니고 어떤 제품 하나 딱 만드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배 하나 만든다. 그럼 배 원가는 얼마인가? 뭐 굉장히 큰 금액이겠지만은 배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개별원가예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 그러면은 볼펜 하나의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볼펜 하나에 들어가는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니까 그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제품 생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더해서 한 달 동안의 재료비, 노후비, 경비가 있겠죠. 그리고 나누기 한 달 동안의 생산량 그러면 되겠죠. 모든 비용 다 합치고 나누기 생산량 100개 만들었다. 나누기 100 하면은 한 개당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제품 한 개당 들어간 것 일일이 합치는 게 개별원가 계산.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원가를 합쳐서 나누기 생산량 해주는 게 종합원가 계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제일 먼저 이제 직접원가 이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거기에 들어간 직접원가를 계산한다. 이게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개별원가에서 직접원가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제조건제비를 파악을 하고 제조건제비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것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큰 흐름을 파악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1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12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제 완성품 환상량 차이가 있다. 설명 좀 틀린 거. 이것도 이제 뭐 좀 개별적으로 이제 설명돼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좀 지금 좀 이론 시간에 이거 일일이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크게 봤을 때 이제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이제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선입선출법 먼저 산출된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는데 그런 방법이 되겠죠. 기초 제공품을 먼저 완성하고 나머지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제공품하고 그 완성품 이제 원가 나누는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없다고 하면은 선입선출법 평균법이 동일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1, 2,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은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가 회계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14번, 15번이 부가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하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파손 특징, 설명 틀린 것, 일반 소비세다, 국세다, 10% 영세율 적용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일반세율이고 영세율이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역진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역진성 문제 이거 부가세가 10% 똑같이 부담을 하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부담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똑같이 10%씩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역진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죠. 면세제도. 생활필수품, 기초생활필수품은 부가세를 부과시키지 않고 있죠. 그게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영세율은 수출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13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문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초는 2020년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기 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과세표준에 포함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2기 예정신고기간은 1기, 2기라 그랬죠? 2기는 7월 1일부터죠. 그리고 예정신고니까 7, 8, 9월달입니다. 9월달. 7, 8, 9월달에 포함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계산하는데 기준금액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7, 8, 9월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기계를 이렇게 팔았는데 3월 15일날 계약금 받고 5월 15일날 중도금 받고 7월 15일날 중도금 받고 9월 30일날 잔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받았는데 이 중에서 7월달, 7, 8, 9월달에 포함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팔기는 물건은 9월 30일날 넘겨줬어요. 대금을 나눠서 받잖아요. 그럼 각각 돈 받은 날짜로 그냥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거는 3월달 공급가액에 들어가고 5월달 받은 거는 5월 15일날로 들어가고 요거는 1기죠. 지금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요거 150만원, 요거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만 올라갑니다. 이것도 문제를 좀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는 문제죠. 300만원. 다음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지를 봤잖아요. 시험지를 받으면 뒤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금 계란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고 판단하셔도 되죠. 여기서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거. 이거. 그리고 공급자의 인적사항이죠. 등록번호, 상. 그리고 여기서는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수 기사사항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아닌 것은 지금 이거 약간 좀 함정 비슷한 건데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이죠.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이건 한 개 맞는 거고요. 그래서 15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실수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